안녕하세요. 켰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코로나가 우리 원장님께까지 왔군요. 참네.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 코로나가 안 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제일 가까이 온 게 이제 제 자식들 온 가족이 다 걸려서 거기까지는 왔었는데, 다행히 아들 녀석이 다녀간 뒤에 밝혀졌는데 아들 잠깐 다녀갔는데 저희한테는 안 왔어요. 그런데 애들은 보니까 저희들은 손녀가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인가 유아원에서 옮겨왔는데 지 오래비한테 옮기고 애미압이 다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보다 오히려 어른이 더 힘들게 넘기는 것 같아요. 애들은 그냥 좀 열 며칠 하루 이틀 나고 그냥 감기 가듯이 넘어갔고 오히려 애비하고 애미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넘어갔습니다. 어제 다녀갔는데 그런데 그 손녀가 이제 처음 걸려온 애가 계속 콧물이 나와요. 나섰는데 근데 그 유아원 애들이 다 콧물이 나온대. 그렇게 병이 났고도 후유증이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그 후유증이 다양하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떤 전쟁보다도 더 이게 희생이 많고 정말 세계 아마 사를 조금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테니까 우리도 언제나 무슨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하면은 나쁜 방향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일도 자기에게 온 일이 막 악을 쓰고 원망하고 한 데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접해 보내느냐 이것만 문제 삼으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참 수행하신 어른도 아닌데 도인 말씀을 들은 것 같은 정말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한행가지가 찾아뵙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대장에 이제 나이도 많으시죠. 이제 요즘 귀가 안 들려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어폰 끼니까 좀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가서 더위가 와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던가 그런데 걔들 작년에도 다녀갔고 재작년에도 다녀갔고 다 다녀간 애들이야. 올해라고 별 수 있겠어? 지들도 다녀가고 말겠지. 그러시는데요. 진짜 제가 그냥 한 몽둥이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더위 걱정, 작년에도 다녀가고 재작년에도 다녀가고 계속 다녀가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진짜 도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온 일들, 내가 악을 쓰고 원망하거나 해가지고 그게 좀 줄어드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접해서 잘 보내는 거, 대접을 얼마나 잘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맞을 때도 달라지죠. 그거는 참, 저도, 우리 작은어머님 말씀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백봉 선생님한테서 배운 말도 참 저는, 제가 늘 뇌리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주 우스운 말이잖아요. 말도 아닌, 무슨 말도 아닌 말 같은데,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면 돼. 굉장히 그런데 저는 아주 그 말이 엄청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해서 그냥 하고, 쉬운 일은 또 쉽게 하고, 안 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어렵게. 어려운 건 다 어려워요, 누구나. 근데 어렵다고 막 발악하고 그래봐야 어려운 게 쉬워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런지 그래도 제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참 좀 이상하다. 그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소리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 제가 이제 그 살아오면서 제일 뭐 남들이 보기 어려웠다고 할 때가 뭔가면 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그 다음에 제 안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암을 이제 그 노인이라 바로 이제 수술하고 뭐 후치료를 하면 됐고 안 사람이 또 암에 걸렸는데 그게 또 제가 또 저는 또 묘하게 학교에서 평생을 저는 그 여쪽에서 이렇게 중심에서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늘 밖에서 비판하는 쪽에 가까웠고 야인이죠. 제 체질이 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조직에서 중심에 들어가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정말로 희한하게도 대학 교수로 있다가 처장이라는 걸 한 번 했어요. 학생 처장이라는 것을. 근데 저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을 히라보 그 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말은 소크라테스가 창안한 말이 아니고 델피라는 곳에 델포이라고 하고 델피라고 하는 델피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경구로 새겨져 있던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즐겨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창안한 말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히라보 원어로 하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히라보 원어 알라 니꼬라지 히라보 원어 그랬더니 히라보 원어 알라 니꼬라지라고 했더니 어떤 양반이 그 스펠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스펠 알려달라고 한다. 알라 니꼬라지. 그런데 제가 제 꼬라지를 좀 알아요. 제 꼬라지가 뭐냐. 저는 어떤 조직 생활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는데 그것을 제가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은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진로지도라면서 그때는 학생들이 수십 명이니까 몰라요. 담임선생님도 자세히 못 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자세히 학생의 뭐 지능검사하고 적성검사 이거 표를 놓고 이렇게 진로지도라는 무슨 과 갈래 어디 무슨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나중에 놀란 거 얘기. 제가 그런데 첫 번째 놀란 게 뭐냐? 제가 그 반에서 지능지수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한 번도 두각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성적에서.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대전고등학교라는 데가 졸업한 데가 명문고등학교이긴 한데 제가 제일 못했을 때는 480명 중에 456등급에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그때는 방을 붙여요. 쭉 방을 성적을 쭉 정말 고약한 일이죠. 방에서 제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거의 문이과 다 붙였는데 제가 17등까지 올라갔어요. 전교 17등 한 번 딱. 그것도 제 기억에 3학년 올라갈 때 아마 144등인가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제 성적이. 그 성적 가지고는 서울대 못 가죠. 그리고 꽤 많이 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고3 올라오면서 마음을 먹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는 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70몇 등 했다가 이게 쭉쭉쭉 올라가지고 쫙 올라서 전교 17등까지 제가 올라갔어요. 좀 주변에서 야 성태이가 누구냐 저 막 올라가네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가 도로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고3 때 황달을 앓았어요. 황달이라는 그 병이 아주 고약해요. 얼굴 노래지는 거 아시죠? 담즙이 왜 몸으로 퍼져가지고 오줌도 노래지고 온몸이 다 노래지는 흰자위까지 노랗게 됩니다. 이 고약한 병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한 석 달을 놀았어요. 아무것도 그 황달이라는 병이 아주 묘합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가 막 와락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엄청나게 그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인데 집에서 치료할 길이 없어. 일가집에 가서 석 달을 지냈어요. 일가가 한의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석 달 만에 어떻게 그냥 회복을 해서 예비고사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예비고사도 저는 졸며 봤어요. 통과는 했지만은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막 졸리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적이 뭐 도로 17등까지 올라갔던 성적이 도로 50몇 등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대학도 실패를 한 번 했죠. 재수할 때 백봉 선생님을 만났지만은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내가 한 번도 두각을 반에서 1등도 한 번도 못 해보니까 놀란 거죠. 머리는 좋은 놈, 왜 이래? 이거 하고 놀라고. 두 번째가 적성검사표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 너 같은 녀석 처음 봤다고. 뭐냐, 적성이 보통은 들쭉날쭉해요.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그래. 높은 데는 높고 좀 낮은 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저는요 들쭉날쭉이 아니에요. 두 쪽이에요. 두 쪽. 높은 거는 거의 꼭대기까지 차 있고 낮은 데는 없어요. 적성이.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애라는 거예요. 그럼 낮은 데가 뭐냐? 돈 버는 데. 조직생활. 없어요. 아예 그냥 잘 안 보여요. 밑에 깔려서. 높은 데는 인문계통은 꼭대기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제가 좀 어디 둔한 데가 있다는 거 설마 이 정도까지라 하다가 그걸 알고 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인가?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조직에 가서 출세할 야무짐을 꿈을 꿨다? 그럼 망하는 게 딱 좋은 적성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적성을 보고 나서 완전히 저는 꿈을 접었어요. 어디 빡센 조직 생활이라든가 돈 버는 데는 아예 안 가리라고 마음을 딱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접근을 안 해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오히려 크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큰 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처장 그 딱 제안 왔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첫 마디가 딴 분을 통해서 학생처장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학교 망할 일 있어요? 제 말이에요. 학교 망할 일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가면 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을 끊임없이 오고 나중에는 총장이 막 내 방에 오겠다고 막 전화를 하셔서 그때가 좀 이거 왜?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주변 동료 교수들한테 과 교수님이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친하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학생처장은 송교수 할 만해. 딴 처장하면 우리가 보따리 싸가며 말리지. 학생처장은 해.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왜 애들 하는 말로 팩폭이라는 말 아세요? 팩폭? 팩트로 때린다고 하더라고. 팩트 폭력이라고. 팩폭을 가시더라고 저한테. 송교수가 다른 처장 한다면 우리가 보따리 싸가며 말리지. 당신 알거든. 그런 재주 하나도 없다는 걸. 그런데 그래도 재주는 하나 있잖아. 학생들하고 친하잖아.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고집은 있잖아. 근데 제가 그건 잘해요. 학생들이 터무니없이 굴어요. 이놈의 자식들 어서. 저는 정말 학생들한테 막말하기로는 제가 유명해요. 유명했어요. 학교에서도.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학생들한테 심하게 말을 하느냐. 어떤 학기는요, 학생운동이 굉장히 심하던 학기는 제가 강의 150명쯤 듣는 강의인데 마이크 잡고 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때 학생운동이 하도 심하니까 학생들이 시건방장이잖아요. 너희들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데 내가 10분 정도를 너희들 욕하는 데 써먹으면 너희들이 그따위로 고용을 받아서는 무서워서 안 된다. 그래서 딱 강의 시작에 10분 동안 학생들 욕을 했어. 이놈의 자식들. 이따위로 너희들이 놀아가. 그래서 제가 학생처에까지 유명했습니다. 송태인. 학생처 직원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선생님.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에서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때 제가 건대 교수니까, 민족 건대는 얼마나 썩었는가 대자보를 딱 붙였는데, 대자보 내용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럼 마이크 딱 붙잡고서, 첫 마디가, 민족 건대가 얼마나 썩었냐?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래. 무슨 소린가? 총학생회에서 그따위 대자보 붙이는 만큼 썩었다고 총학생회에서 전해라.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어디서 그따위 대자보를 붙이냐? 막 총학생이잖아. 막 욕을 해. 대자보 내용이 아주. 근데 학생이 딱 손을 들더라고, 누가. 왜 선생님 그게 왜 나쁩니까? 우리 주변부터 정의를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더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그게 정의 실현이야? 그렇게 폭로적인 그걸 대자보로 삼는다는 건 삼류주간지라고 한다, 이놈의 자식아. 그 삼류주간지 하는 행태가 정의 실현이라고? 너 그럼 다음부터 내 뒤도 졸졸 쫓아다녀. 그러면서 송 교수 혹시 이상한 짓 하지 않나 조사해가지고 대자보 붙여, 이놈의 자식아.
그게 정의실현이라고? 그걸 삼류주간지라고 한다. 이놈 나쁜 놈아. 응? 그따위를 너희들이 정의실현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총학생회가 그따위 대도 붙일 만큼 썩었다고 정해라. 그랬더니 여기 소문이 그냥 전교에 쫙 났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또 저를 갈구지 못한 게 또 정치에 관해서 또 혹독하게 제가 비판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막 제 강의 들으면 잡혀갈까봐 겁난다고 그랬어, 학생들이. 막 저 비 걸리면 막 그때는 좀 지난 얘기지만 지금 김영삼 씨가 그 여당으로 들어가면서 999의 결단이라고 하길래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 창녀의 결단이다. 정권 대통령 되고 싶어서 야당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당으로 들어가는 게 결단이라고. 더러워서 내 그 양반 대통령 되면 내 이민 갈란다. 그러다 이민도 못 가고 쪽만 팔리고 말았지만 하여튼 제가 그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걸어지게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고약했죠. 조 교수는 말이지. 막 그냥 정부 비판하고 정권 비판할 때는 가차없이 하면서도 욕을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처장을 딱 한 번 할 때가 또 그때입니다. 마침 어머니. 그런데요. 다 알죠, 상황을. 제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 병실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안사람 병실에 들려서, 그 다음에 학교를 와요. 안사람이 암이니까 저 식사를 잘못하니까 들깨죽을 제가 이제 죽을 써가지고 와서 안사람 먹을 거 전달하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 처장을 하니, 그러면서 무슨 얼굴이 그렇게 좋고 맨날 싱글싱글 웃고 다녀? 상황 뻔히 하는데. 내가 울고 다니면 저 보태줄래? 내가 그러고 웃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선생님 생각이에요. 어려운 일은 어렵게 보내면 된다. 그리고 온 손님인데 내가 그걸 막 그냥 울고 짜고 그냥 이런 일이 있나 하고 하면 쉽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어서 아마 그랬든지 그렇게 버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참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이게 아마 문화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 형태를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면 문화가 앞으로 이제 소생하더라도 옛날과 좀 다를 거고 비대면 문화가 확장되고 아마도 세계 여행이 옛날처럼 활성화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거기서도 자꾸 이익 보는 사람만 이익 보지 않도록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불교도 그렇고 다 어떤 확산될 좋은 방향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또 해명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 했죠? 임재대사 얘기 했는가요? 아니다. 중생일용 부지 저일물적 했나요? 성인과 공부 한 마음을 밝히다. 미래, 요건 한 것 같은데요. 단식 자심, 항사법문 무량묘의 불구이드. 고세조는, 예, 요건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17조 관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17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제목은 중생일용 부지저일물사 그랬습니다. 해석을 하면 중생들이 일용 날로 쓴다. 일용이라는 건 일용품, 일상용품이라는 할 때 일용 날로 쓴다. 나날이 그걸 사용하면서도 부지저일물 저는 우리가 얘기한 이렇게 가리키는 치시사입니다. 이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모른다라는 쓰면서도 모른다. 우리가 나날이 그것을 쓰면서도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선 원문으로 한번 톤은 안 붙이고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 야건, 불성, 현재 자신, 기재, 심중, 분리, 범부, 인하, 악음, 불연불성, 갱위, 후석, 실령, 개호. 답, 제여, 신중, 여자, 불경, 여, 십이시중, 지기, 지갈, 지한, 지열, 혹진, 혹희, 경시, 하물, 차, 색신,
시, 지수, 화풍, 사연, 소집, 기질, 완이, 무정, 기능, 견문, 각지, 능, 견문, 각지자, 필시, 여불성, 고, 임재운, 사대, 불의, 설법, 정법, 허공, 불의, 설법, 정법, 지어, 목전, 영력, 고명, 무령단자, 시해, 설법, 정법, 소위 무령단자, 시제, 불지법인, 역시 여본래 시냐. 여기까지입니다. 물은 문답으로 역시 형식이 되어 있죠. 이거 수신결은 계속 문답 형식으로 됩니다. 묻는다. 약은 가정이죠. 만약. 그런데 뭐 만약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불성이 현재 자신이라고 한다면, 만약 말한다면 불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몸에 드러나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몸에,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내 몸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 몸 가운데 불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분리범부, 보통 평범한 범부라는 게 일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을 떠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는 어찌하여서 내가 지금 불견불성, 내 불성을 못 본단 말이냐. 내 몸에 있는 거 틀림없다면 왜 못 보냐? 그러니까 갱은 다시 고칠 겸 다시 갱자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 두 개입니다. 다시 위 소석, 나를 위해서, 소석이라는 건 해소한다는 뜻이고 석은 푼단 말입니다. 소석 합해가지고 풀어주시라는 말입니다. 다 밝게 풀어주셔서, 이걸 풀어주셔서 실은 다 실자입니다. 한자로는 모두 다 이런 뜻이. 실령계, 어령은 시킬 사자나 같습니다. 개오라는 건 합해서 깨달아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나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모른단 말이요? 못 보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물으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다 불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왜 못 본다? 왜 못 보지? 내 몸에 있는 게 틀림없다면 왜 우리가 불성을 모를까? 이제 이게 우리의 의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답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보조스님의 답입니다. 답한다. 제여신 중 내 몸 가운데 있지만은 여자 불견 네가 스스로 못 볼 뿐이다. 걔가 불성이 감추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못 볼 뿐인 것이지. 뭐냐? 그대가 12시 중, 우리는 지금 24시로 지금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12시로 나눴죠. 12시. 12시는 뭐죠? 보통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시. 그러면 보통은 지금 자시는 11시서부터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시는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맞췄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0분 정도가 늦다든가 빠르다든가 그래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좀 30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또 그걸 엄하게 따지셔서 자시의 제사를 지내죠, 보통. 왜? 자시의 제사를 지낸다는 건 날이 시작할 때 지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 첫 시작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자시. 저희는요, 그것도 또 맞추신다고 12시 반에 지냈어요. 12시가 아니고. 아이고, 참. 제가 바꿨습니다. 요즘 9시에 지냅니다. 아니, 예전과 생활이 달라요. 농촌하고 달라서 요즘에 12시에 지내면은요, 요즘에 또 생활이 바뀌면 모르겠어요. 바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12시에 제사 지내고 나면요, 2, 3시에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이튿날 생활이 아주 막대한 지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막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바꿨습니다. 아버지, 8, 9시에 지냅시다. 그랬더니, 조상님 못 찾으시면 어떡하길래. 그 귀신이 그렇게 신령시도 못할 이가 없어요. 다 찾아오시니까 걱정 마세요. 옥황상제가 문 안 열어주면 보내줘야 간다는데,
아이고, 황선지 그리 쪼잔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바꿔버리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지금 생각하면 죄송스러운 점도 있어요. 굉장히 그냥 섭섭해 하시고, 큰 자식이 저런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섭섭해 하셨는데, 저는 제사라는 거 다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중요시해야지. 아니, 불교인들은 제사 굉장히 달라집니다. 불교는요, 어떡하죠? 49제 지내고 나면 그 혼백 다 갈 때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가가. 그 비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관념이라든가 전통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늘 생각을 하죠. 풍수, 저는 존중을 합니다. 풍수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상의 유체를 아무데나 파묻는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 받겠다고 그냥 12번씩 이장하고 하는 것도 저 반대예요. 그거 보면 아주 욕심이야. 조상을 잘 모시겠다는 생각은 어디로 도망가고, 조상 유체를 통해서 지자 복 받겠다고 그냥 아주 그악스럽게 조상 유체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저거 조상 유체가 뭔 고생인가 싶기도 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풍수가 모든 게 다 좌우한다고 하면은 풍수 안 보는 나라는 다 망해야 되잖아요. 또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중시해서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한번. 하도 그냥 그러시길래 아주 존중하는데요. 그럼 서양은 다 공동묘지다 묻던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잘 살더구만요. 서양은 공동묘지가 다 천하명당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풍장한다든가 조장하는 나라는 그 조상유체 함부로 모셨으니까 전부 다 망해가지고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없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끄떡 안 하고 있대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정신이 있어요. 풍수, 조상유체를 왜 잘 모셔야 되느냐? 맹자부터 나와요. 맹자에서부터 정신이 나와요. 예전에 맹자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대요. 죽으면은 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어떤 나무꾼이 어떻게 하다가 그 골짜기 버린 데를 지나는데 부모 유체에 그냥 팔이나 모기가 들끓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그냥 막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정말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 육신은 아주 그게 물건 아니잖아요. 아니 죽고 나면 물건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간 마음이. 그러니까 그 인간다운 마음에 차마 그걸 못 봐가지고 맹자에는 그렇게 나와요. 흙을 지고 가서 부모 유체를 덮었다 그래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효자의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모 유체까지도 옮겨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매장이라는 풍속이 생긴 거예요. 함부로 벌레가. 그게 차츰차츰 이게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 유체를 더 좋은데 모시다 보니까 이게 풍수로 발전하죠. 그게 풍수가 또 허투루 볼 건 아니에요. 부모 유체를 모시는데 물구덩이 갖다 모셨다.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풍수 보는 사람 기가 막혀요, 또. 물난다 그래요, 어떤 데 보면은. 파보면은 말짱할 것 같은데 물이 솟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어떤 안목이 있어요. 땅을 보는 안목들이. 이게 전 무시 안 해요. 유체를 갖다 물구덩이에다 묻어놓고 자식 마음이 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주 뼈가 곱게 잘 삭고 하는. 그런데 모시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죠. 무시는 안 하는데 그것이 또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를 들은 게 중국은 이제 화북평원 같은 데 가면은요 좌청룡 500호가 없어요. 거기는 산이 안 보이는데 아득한 지평선이 무슨 좌청룡 500호요? 땅속에 그럼 좌청룡 500호 따로 있다고 누가 주장하느냐? 그것까지 따지려면 도대체 풍수. 감숙성 가니까 중국에 산악이 많은 감숙정 지역, 서안지나 저쪽, 거기는 또 풍수가 있어요. 왜? 산악이 많거든.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도요, 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절대로 절대하면 안 된다. 갑자기 24시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자축인 묘진 사업이 신유술에 12로 나눴는데, 지금은 서양의 어떤 시간 도입돼서 24시로 나누죠. 우리가 자축인 묘진 사업이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띠도 나누고 다 그러죠. 우리 말에도 다 적용이 돼. 마파람에 개는 감춘다 그러죠. 밥을 요새는 애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밥을 막 확 먹어치운다니 그러면 빨리 먹으면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먹는다 그러죠. 빨리 할 때. 마파람이 뭐예요? 말바람입니다. 말바람. 마파람이. 말바람은 무슨 바람?
자축인묘 진사 오가 말띠지요. 말방위에서 말방위가 오방이에요. 오방은 정남 쪽을 오방이라고 그래요. 정남 쪽에서 남풍이 부는 것이 말바람이에요. 말바람에 개눈 감춘다. 그게 남풍이 확 불 때 개눈이 들락날락 싹. 왜 꼭 말바람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우리 일상 언어에도 그게 12시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10간 12지가 12지로 해서 우리가 나눴으니까 옛날에는 12시진이라고 하죠. 일각은 얼마? 일각이 여삼추. 일각, 시각이라고 할 때 각이라. 일각이 여삼추라는 건 일각이 새 가을이라고 하니까 3년처럼 느껴진다. 일각은 대개 15분입니다. 일각이 15분 정도입니다. 그게 다 옛날 어떤 시간관념인데 하여튼 여기서 12시 중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모든 시간 중에 그런 뜻입니다. 지기지갈 기는 배고플 기 줄일 기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굶주린다. 줄일 기 갈은 목마를 갈. 그게 목마른 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지한지열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열자는 뜨거운 건데 한과 대치로 쓰였으니까 덥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한 춥다 덥다 차갑다 뜨겁다가 아니라 우리가 춥다 몸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한열 그러면 이때는 차갑다 뜨겁다가 아니라 춥다 덥다를 안다 말이죠. 지기지갈 어떤 때는 요거는 육체의 얘기고 혹히 썩낸 것을 알고 깊은 줄도 알고 이렇게 아는 것 이게 도대체 경은 있게 그때 다시경자인데 고칠 경인데 이건 그냥 어조사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정도 이게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게 지금 무슨 물건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아는 게 뭔가 이런 경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제 여러분께 답하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추운 줄도 알고 더운 줄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썩낸 줄도 알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 이제 또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또 누구 말대로 화물이라고 하면 또 누구 가장 유명한 데다 어떤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은 해도 이게 또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세요? 마음이 뭐예요? 제가 또 물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없는 마음이 또 어떻게 작용하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쉽게 안다 하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이 또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또 모르는 게 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기 제한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참 소중한 거예요.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이거요? 참 재밌어요. 이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맛을 모르는 부작용이 있대요. 코로나 걸렸더니 아무 맛도 못 느낀대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여러분 배고픈 줄 알고 보고서 먹고 싶다는 생각 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느껴본 적 있어요? 밥을 보면 이게 군침이 넘어가고 먹고 싶다 입맛이 도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요 무서워요. 이게 저는 한번 느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침이 나오는데 저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제 아들놈이 가끔가다 제 애비를 구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뭘 맛있다고 먹으면 아들놈이 뭐라고 앉았어요? 아빠 맛없는 게 뭔데요? 그거 참 고약한 녀석. 제가 뭐든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면 아빠 맛없는 게 뭔데요? 그런 정도로 저를 구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솔직한 이상한 우울증 비슷한 거 딱 한 번 딱 왔는데 딱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감. 꼴 보기가 싫어요. 꼴 보기가 싫어요. 그거 무섭대요.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 자신하면 안 돼요. 저도 그 전까지는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 탁 당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던가. 이걸 절감을 했어요. 저는 큰 스승이에요, 그게.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세월 정말 관념 속의 세월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약할 수가 있구나. 조금의 어떤 뇌작용 같은 게 약간 상처가 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올 때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관념에서 나 잘났다, 내가 어느 정도 버틴다. 아, 그 이전에는 제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뻣뻣하게 살고 다녔든지, 제가 우울증, 저는 또 감추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제 장점. 학생들 강의하다, 야, 내가 우울증 걸렸대.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웃어요. 좋아해. 이런 나쁜 자들. 그리고, 그랬더니, 또 주변에 얘기했더니, 어떤 여교수 하나가는,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여교수가 나를 좀 별종인간으로 봐서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인간으로 봤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폼 잡고 도사처럼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저는 그것도 감추지도 않았어요. 학생이 강의하다, 야, 내가 우울증 왔단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 이 나쁜 자식들, 우울증 왔다는 니들 왜 웃냐? 그러니까 그 여교수도, 선생님 이제 저하고 어떤 대화가 될 것 같아. 이런 나쁜 여교수 봤나?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제 반증이죠. 제가 얼마나 목에 힘주고 폼 잡고 다녔는가. 그리고 또 그만큼 저에 대한 어떤 자만심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인간 마음이라는 게 정말 오묘하더라고요. 탁 쳐가지고 한번 고장이 딱 나니까요. 제가 한 2달 약을 먹었잖아요. 저는 언제나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심리학 상담 전공이나 정신과 전공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분이 참으로, 그건 또 제가 나중에 또 그것도 얘기해요.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래요, 정신이. 자기 그거 감추지도 않고, 상의하고, 그 약 먹고, 그러는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나느냐. 이거 감추려고 하고, 약 안 먹으려고 용수다가 덧쳐가지고 온대요. 자꾸 그래, 크게 만들어서. 나 감출 게 뭐가 있냐? 내가 육체나 그거 똑같은 건데,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육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똑같이 상처날 수 있다. 몸에 상처난 거 가지고 그렇게 감추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마음도 그렇게 상처나요. 근데 상처났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빨리 상처가 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상처난 거 어지간하면 낫겠지.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드러나면 잘 안 나서요. 가볍게라도 치료를 해줘야 잘 나서요. 그건 그러면서 어떤 분이 선생님 같은 분이면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래요. 왜? 되게 감추다 탈이 난대요. 안 먹고. 근데 저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약은 의사가 그러더라고. 일단 증세가 한 2달 정도는 약을 먹으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세요. 먹었죠. 괜찮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 작용이냐. 줄인 줄 알고, 맛을 알고, 먹고 싶고, 이게 신통이에요, 여러분들. 신통묘용이에요, 신통.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신통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신통이다. 내 물질인 이 몸이 내가 마음먹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가능하니? 이거 정말 대단한 신통이다. 이거 다 물질이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꾸물락거리고 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엄청난 신통이다. 이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하셨어요. 신통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 정말 신통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지점부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물음을 가지고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 이 신통. 이 신통한 작용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차는 이것에도 큰 의미가 없어요. 또한이란 또 이런 뜻인데 차색신이라고 할 때 이때는 큰 의미가 없는 이걸 허자라고 합니다. 허자. 한문에서는 허자, 허사.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이 어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서 그리고 색신. 색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뜻이죠. 물질로 된 몸. 색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색의 원래 근본적인 뜻은 한 자리에 똑같은 게 2개가 못 들어가는 건 다 색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자리에 못 들어가죠? 색입니다. 이거 다 색이라고 불러요. 한 자리에 2개가 지뢰라는 뜻이 지뢰. 다른 것을 가로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가로막는다는 것. 지금은 물질 그러면 되게 맞아요. 물질의 몸은 이것은 지수화풍, 사연소집,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인연이 모인 것이다. 소집도 이거 허자입니다. 모인 바라고 하는데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네 가지 인연이 모였다. 여기서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던 거 또 한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죠. 지수화풍이라는 말은 이거 그렇게 꼭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건요, 인도로부터 저 그리스, 유럽까지 퍼져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물, 흙, 공기. 이것이 모든 것의 구성 요소다라는 생각. 인도부터 저 히랍 철학에도 있어요. 에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사원소설이라고 해서 물, 흙, 공기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물질의 근본 요소를 따지자면 물, 흙, 공기라는 네 요소로 압축이 됐던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엄밀한 과학적인 논증이 된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물, 흙, 공기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걸 열심히 증명하려고 했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니까 이걸 증명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발전한 과학이론을 알고 계세요. 원자도 알고 분자도 알고 하여튼 밀입자 다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구성요소, 만물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봤다는 정도로 해야지 물, 흙, 공기가 절대적으로 지금도 맞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무상계 여러분 되게 하시죠. 부무상계자 이별반주업은 월고해지자. 그럴 때 사대허가 하면서 사대가 각각 돌아간다고 할 때 무상계 뭐라고 하요? 담루전기 진행열말 대소변리 그러는 거 물로 된 거 다 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피육근골 이런 뼈다귀나 이런 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난기귀화 따뜻한 몸의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동전귀풍 그랬어요. 마지막에 움직일 동자, 돌전자, 활동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걸 그렇게 다 맞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람으로 돌아간다. 바람도 우리가 뭔지 알아요. 지금은 바람도. 이게 바람이라는 게 공기 움직이라는 거 다 아는데 바람이라는 게 근본 요소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일 뿐이지 바람이라는 게 요소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이런 요소들이 불교의 근본 진리다 이러면 안 돼요. 불교의 근본 진리 이게 아니에요. 불교의 근본 진리는 삼법인설이라는 사성제 이런 것에서 차지하지 이게 경에 나오니까 이게 근본 진리다 이렇게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래서 무상계라든지 그런 번역에서 사대를 열심히 풀어서 여기로 돌아간다는 걸 저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상계 제가 번역을 했죠. 근데 벗을 번역을 하면서 사대가 허가라면서 담루전기 진행연말 대소변리는 물로 돌아가고 동전은 바람은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관념을 자꾸 너무 그냥 뛰어넘어. 그래서 저는 우리말 무상계를 제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무상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적인 것은 각각의 원소로 되돌아가고 이건 끝입니다. 지금은 그거를 끝난다고 봐요. 저는 무상계 만들면서도 아주 제일 무상계를 우리에게 제일 쉽게 전해줄 수 있는 쓰다 보니까 제일 고생을 한 게 어디냐면 무상계를 여러분이 알다 보시면 12연기가 다 나옵니다. 무명연행, 행연식, 무명이 행을 낳고 그래서 노사까지 무명에서 12연기 쭉 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불자로서 공부를 꽤 많이 하실 때 12연기를 정연하게 이해가 다 되시는 분, 다 확실하게 인식한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식이 나오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라는 건 물질과 정신 명색이 유깁을 낳고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요것을 명료하게 여러분 인식하세요? 그렇지. 무명에서 행이 나오지. 행에서 명색이 나오지. 명색이 6감각 낳지. 6감각에서 접촉에서 집착이 생기지. 다 이해가. 저는요,
저꽤 불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12연기가 잘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잘. 근데 12연기가 또 아주 정말 명료하게 불경에 딱 12연기라고 모든 통일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10연기만 나올 때도 있고 다 정리된 게 12연기로 등장을 해요. 12연기를 불교학자들이 다 풀어놓은 것도 봐도 어떤 때는 참 납득이 힘들어요. 그냥 무상계에 12연기가 쫙 나와요. 이걸 갖다 우리가 다 풀어주면 일반 불자들이 이걸 읽고 감명을 받을까? 돌아가신 분 되게 위로하면서 하는 그거거든요. 그거 줄여버렸어요. 제 나름대로. 무명으로부터 참 무명에서 시작해서 진리를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집착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끝없는 윤회를 낳는구나. 저는 이걸로 줄여버렸습니다. 저는 12연기 그걸 다 일일이 풀으면은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똑같이 헤매게 돼요. 그래서 전 무지로 말미암아서 무지에 바탕한 집착, 가래가 생기고, 집착과 가래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어떤 탐욕이 생김으로써 끝없는 윤회의 술에 바퀴를 돌게 된 것이 우리 삶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12연기를 좀 축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욕을 하겠죠. 저는요, 이렇게 하면 참 현대인들에게 먹히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듣더라도 좀 얘기되게. 그러면은 얘기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명에서부터 노사예요, 결국은. 무명은 무지거든요, 결국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무지한 것을 바탕으로 자꾸 탐욕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켜가지고,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돈다. 이게 바로 노사에 늙고 죽으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신을 제대로 드러내면 되지. 12연기를 다 거기다 넣으면은 그 읽는 사람이 참 헷갈리겠다.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4대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4대도 줄여버렸습니다. 4대를 요걸 불교의 절대적인 진리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무조건 믿어. 아니요. 부처님 그냥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거 4대라는, 아니 부처님이 아셨더라도 원자를 얘기하고 분자를 얘기하고 막 그랬으면 부처님 아마 따돌림 당해가지고 저 왕따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처님 그 당시에 그냥 인도인들이 크게 물질의 근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여서 그냥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부처님 얘기하는 절대적인 진리다.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저는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맞게 대기설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몸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소의 결합으로 있다. 이거 현대인들 다 이해해요. 이러면 다 이해하죠? 근데 몸뚱이가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물질은 물질적인 원소, 각각의 원소의 결합으로 육신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4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된다는 거. 그럼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육신이라는 건 물질적인 원소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소재. 그 바탕을 생각하면 그 바탕이 어떠냐? 물질적인 원소의 바탕이라는 건 완이무정. 완이라는 건 고집셀 완자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뭐냐? 지각이 없다는 걸 그냥 완이라고 그랬어요. 완이무정. 아주 그 지각이 없이 감정도 없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 지각이나 감정 없다. 그렇단 말이죠. 이 육신 자체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육신이 여기에 지각이나 감정이 있다? 이건 정말 우리 현대인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육신아, 그거 있다면 정말 큰일이죠. 큰일 나죠. 장기 이식을 했는데 장기 이식한 장기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 아니야. 그러고 자꾸 그냥, 하긴 반발을 하는데 그건 물질적인 반발이겠죠. 아니, 생리적인 반발. 반발하고 그러면 난리 나죠. 이거 나 아니야. 왜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 나온 그 아주 고약한 와이당 비슷한 거 있죠. 어떻게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옆에 남는 다리에서 주워다 붙였는데 이게 잘못 붙었든지 한 다리는 오줌 넣을 때만 되면 한 다리는 앉으려고 하고 한 다리는 설려고 한다고 하는 그 우스개가 있었어요. 그거 웃기는 옛날 얘기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우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불교는 이해하기 쉬워요. 이건 굉장한 불교의 강점이에요. 저는 그 강점을 어디서 느끼냐.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가서 요새는 오관계니
그 공양계를 안 해오더만요. 예전에는 다 해왔잖아요. 그 오관계 절에서 공양할 때 위례현고 위성도 응수차시계 쭉 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오관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관계가 거기에 오관일적수 내가 지금 한 방울의 물을 보니 84,000춘이라. 그게 흐름이 있어요.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보니 84,000마리 벌레가 있구나. 물속에. 옛날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하면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걸 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을 겁니다. 84,000층이 있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요. 물방울 하나 속에 미생물 따지면은요, 지금 뭐 코로나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따지면은요, 84,000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지 않죠? 또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84,000대천세계에 퍼진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 말에.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음파가 퍼지는 건 미미해질 정도는 무한히 우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내가 여러분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누리에 퍼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영을 쓸 필요 없어요. 이게 불교예요. 저는 말법 안 믿는다니까요. 말법 세상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건요. 말법이라는 그 헐법 자체가 부처님에서 나왔고 부처님이 말법 맞다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신 적 저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거 구두에 나와요. 말법 세상이 자꾸 갈수록 이 시대가 말법에 가깝다는 얘기는요. 모든 종교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고 요즘 젊은 놈들 버릇다 소리는 하여튼 옛날부터 다 있고 그리고 노인네들 말이야 그 꼬장 부리고 그런다는 얘기 옛날부터 다 있고 다 있어요. 괜히 이 시대가 아주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라고 개탄하는 소리 다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말세라고 하고 최후 심판이고 다 있는 얘기예요. 그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말법은요 오히려 인류의 지성이 깨나가면 깨나갈수록 불교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 세상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참 책임이 많고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반성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 되게 비슷하게 그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기독교 선교 영화 보다가 굉장히 감동 먹은 선교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 찾으면 지금도 찾을 수 있어요. 오 하느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오 하느님이라는 영화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 신이 기독교 선교 영화예요. 근데 특별한 존재.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왔죠. 근데 그 신을 만난 사람과 신을 만났다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인터뷰하러 오는데 그 신에 대한 인터뷰 질문 조항이 있어요. 뭐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까? 그 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그 노인네가 나왔거든요. 청소부처럼. 근데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런 끔찍한 각본을 세우고 있겠니? 니들 하기 달렸지. 이거 정말 그 얘기 듣고 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야, 기독교도 이런 앞서 나간 기독교가 있구나. 신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왜 그런 끔찍한 각본을 세우고 있겠니? 니들 하기 달렸지. 거기에도 아주 인상 깊은 내용. 그건 좀 기독교의 폭력이기도 한데, 질문, 예수가 진짜 당신의 아들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 조금 겸언쩍은 듯이 뒷짐을 쫙 치고 창을 떠가더니 그러게 따지면 공자도 석가도 다 내 아들이지. 그건 좀 기독교적인 표현인데 그건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간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 석가모니가 당신 아들이야?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폭발력적인 가진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오 하느님이라고.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크리스마스 선교 영화로 본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라는 것이 완이무질이라는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장기식도 하고 신체식도 하고 하는 데서 그것들이 전부 유정물이고 그렇다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것도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육체에도 뭔가 기억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또 해요. 그런데 그건 또 기억이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에도 뭐가 완전히 물질이라는 것에도 뭔가 정신적인 요소가 담길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 별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완이무정 완고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니 기능 견문같이 기는 어찌 기능 할 수 있다.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뒤에 견문각지를 할 수 있겠느냐?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육체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이거요. 정말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새 뇌과학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참 어려워요. 그 견문각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일단은 갑니다. 견문각지고 견문각지자.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능은 할 수 있다. 능이 이 번역에서 예전에 능이 그랬는데 이건 번역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능이란 말은 지금 안 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문각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때는 필히 반드시라고 하면 틀림없이 바로 너의 불성이다. 틀림없는 요게 바로 견문각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너의 불성이다. 그래서 임재가 말씀하시기를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재는 의현 스님 임재 스님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임재종의 맥이 좀 계속 이제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게 종맥하고 이제 법통을 따지면은 참 골치가 아파져요. 이거 좀 제가 그냥 옵서 레코드로 할게요. 이거 지금 종단상하고도 원문인데 조계종의 종맥이 맥을 어떻게 이어왔느냐? 선종은 특히 인가라는 게 이게 법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부처님부터 가섭으로 해서 쭉 달마까지 해서 쭉 내려왔다는 법통 깨달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누가 누구를 그런데 지금 불교 조계종에는 누구 인정을 받아서 이게 조계종이라는 성립되고 지금 우리 조계종의 중흥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죠? 경호스님입니다. 경호스님 누구 인정받았어요? 지금 억지로 갖다 이렇게 묻히는데 그것이 어떤 예전 조사로부터 왔다는 자취는 거의 증명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매달릴 때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매달리면은요, 진짜 엄격하게 매달리면 지금 조계종은 정통이 없습니다. 서산스님 때부터 문제가 됐는데요, 뭐. 제가 요즘에 서산대사의 동대 대학원 쪽에서 강독을 하거든요. 예. 서산스님이 청어당집을 지금 읽고 있는데, 허균이 쓴 서산대사의 법통을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서산대사의 문집에 서문을 썼어요. 거기에 서산대사의 법통이 쭉 서술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돼요. 그걸 서술한 게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 이게 지금 정말이냐가 아주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산스님 때부터도 그러니까 나홍화상이나 보조스님이 이게인지 태고 보은지 이게 그래서 지금도 불분명해요. 지금 조계종의 맥을 논할 때도 법맥을 논할 때도 태고 보호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보조스님을 조계종의 법통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성철스님 같은 분은 보조스님은 아니라고 쳐버렸어요. 법통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조계종 종원에는 분명히 지금 이 진울스님하고 태고보고스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골치 아파요. 그럼 우리 여기는 백봉선생님 가르침을 따르는데 백봉선생님 누구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가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저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그냥 폐쇄적으로 되면은 정말 깨달음병이 걸린다는 거죠. 깨달음병. 깨달음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깨달았다, 도력 있다, 법력 있다 따지면은요, 끝이 없어요. 지혜도 안 나오는데,
자비행도 없는데, 정말 올바로 정말 그 부처님 가르친 지혜의 말씀도 없는데도 수십 년 해서 그 양반이 도력이 높다. 도력이 어디다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좀 갔다 옵니다. 선의 지도도 그런 법맥에 너무 매달 필요가 없다. 그게 정말, 그러면 달라이라마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틱냐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면, 불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분이 정말 가장 널리 불성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믿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깝깝했으면 무식한 소리를 했겠어요. 깨달음 직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정말 까마귀 암수 가리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고 막말했다가 구설수에도 좀 제대로 탔으면 좋겠어요. 성태윤이가 틀려먹었다고 좀 저를 좀 비난하고 좀 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누가 좀 강하게 좀 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성질이 못된 걸 아는지 때리는 사람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불성이다. 이거 바로 불성이다. 그런 까닭에 임재가 말씀하시기를 사대, 그러니까 사대는 지수와 풍, 이것은 불해, 설법. 해자는 요때는 이해한다. 는 뜻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요게 해자를, 해자가 풀 해자죠. 요게 중국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쓰이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아주 옛날에 미녀를 형용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녀. 아주 이쁜 여자. 화해요. 꽃이 말할 줄 안다. 해자를 써요, 그때. 화해요. 이해할 해자를 쓰고, 말한다는 어자. 화해요. 화해요라고 불렀어요. 아주 이쁜 여자를 말하는 꽃. 그래서, 근데 말하는 꽃이라고 이쁜 여자를 다 지칭하면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전칭이 되다 보니까 기생을 해어화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꽃이라고. 기생을 해어화. 지금 이해한다는 해자, 말씀 어자, 그 꽃화자. 해어. 그러니까 말을 한다. 그때 해가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말을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화. 말을 할 줄 아는 꽃, 해어화.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그때 해도 할 줄 안다. 능자와 비슷해요. 그때는 능자와 해어화라고 할 때도 말하는 꽃, 그 이쁜 여자, 그러니까 기녀들을 나중에는 해어화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실수를 했죠. 나한테 한문 배우는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쁜 여자를 해어화라고 하고 그랬더니 자기들을 해어화 클럽이라고 하려고 말하는 꽃 클럽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기녀라는 걸 알고 나서 기녀를 도풍해서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그랬다가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그게 기녀라는 뜻으로까지 쓰이면 고약하잖아요. 그때 해자가 할 줄 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녀라고 나오니까 참 또 이제 이게 병이에요. 해맹증. 제가 우리나라 나라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를 언제부터 무궁화꽃의 나라라고 했는지 그것도 불명하고 근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궁화 삼천리라는데, 무궁화 삼천리에 다 피는지도 저 궁금해요. 저 북방에서도 무궁화 제대로 피는지, 추위 한계선 어딘지가 궁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꽃이라는 건, 나라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무궁화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궁화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벚꽃으로 따지면 벚꽃이 우리나라 국화 갖고 심은 거 보면, 그럼 무궁화, 그런 건 감정으로 안 돼요. 꽃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는요, 이게 나라꽃이니까 사랑하자,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문제가 있는데, 옛날 한문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쁜 꽃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경에도 있어요. 무궁화꽃이 있고, 아주 나쁜 꽃은 아니에요. 미녀를 형용할 때, 아녀, 수녀 그랬어요. 얼굴이 무궁화꽃 같구나. 이 시경에 미녀를 표현할 때, 수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쁜 꽃이 또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공자행이라는 그 누구야 유희가 쓴 한시를 보면은요 무궁화는 기생꽃이에요. 또 우리는 무궁화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로 계속 핀다고 해서 무궁화라고 그러는데 왜 기생꽃이라고 하느냐? 기생의 사랑은 매일 새 꽃이 핀대. 세정이래. 사람마다 남자마다 바뀐대. 그래가지고 무궁화가 매일 새 꽃이 피는 게 기생의 사랑처럼 매일 사랑이 바뀌듯이 정이 바뀌듯이 새 꽃이 피는 꽃을 그래서 무궁화를 기생꽃이라고. 이유희가 쓴 공자에는 이렇게 나와. 수의 방근 일조신 원작 청송 천세고 누가 기생의 사랑은 무궁화꽃처럼 매일 새로 핀다고 하던가요? 저는 절개 고든 소나무처럼 되어서 천년토록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근이라는 게 무궁화라는 거예요. 꽃다울 빵자, 무궁화 근자. 방근, 수의 방근, 누가 기생의 정은 그 다음에 정송과 반대예요. 절개 고든 소나무와 반대 개념으로 정송, 절개 고들 정자에다가 소나무 송자. 절개 있는 소. 그 다음에 방근, 딱 대꾸로 나와요. 공자행이라는 시에. 기생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꽃은 참 이거 골치가 아파요가 바꾸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무궁화꽃은 상징은 그 소위 단심이에요. 그 무궁화꽃을 제대로 흰 바탕에 흰 옷처럼 깨끗한 단심이라 빨간 중심. 그 고결한 마음에다가 아주 변한 붉은 마음. 그게 아마 무궁화의 상징처럼 예전에는 소위단심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개량 무궁화를 보니까 또 그 소위단심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겹꽃 무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꼬이고 막 그냥 그건 무궁화의 상징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단심이 없어. 어떤 무궁화는 그럼 무궁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라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벚꽃은 일본 꽃이라고 하는데 일본 국화가 없습니다. 그 매화는 저 대만 쪽의 국화고 중국은 국화가 거의 모란입니다. 모란. 하여튼 그런데 뭔가 고민스러운 점도 있고 또 저는 또 얘기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국가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애국가라고 하는 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라는 것도 우리 국민의 감정을 좀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 이게 안 모여. 우리가 예전에는 요새는 그것도 안 하지만 행사할 때 애국가 제창하라고 하면 전부 다 죽어가 사람들이. 애국가 힘있게 부르는 분 본 사람 있어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애국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어디 가도 왜? 우리나라 국가를 부르는데 힘있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또 애국가가 너무 장중매에 치우쳐가지고 또 고음이 있다 보니까 목청이 약한 사람 띵 넘어가 거기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그러니까 다 죽어가. 그러면 이 국가가 이 국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수렴해야 될 텐데 이 국가도 문제가 많단 말이죠. 거기다 안익태 씨가 친일을 호되게 해가지고 작곡가가 또 친일 작곡가가 돼가지고 흠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는 뭔가 근본적으로 언젠간 한 번은 검토되어야 될 대상인데 이걸 또 떠들면은 또 역적 같은 소리를 한다는 이 비난받는데 그것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들어볼 각오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화해역 그래서 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화해역까지 갔다가 국가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 왜 위젯을 이용하려면 로그인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화면이 또 갑자기 안 보여요? 로그인 할까요? 위젯? 아니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해는 설법, 청법 인재 스님이 설법할 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무정물은 불에 할 줄 모른다. 설법, 법을 얘기할 수도 없고 청법을 할 줄도 모른다. 지어 목전에 단지 다만 너희 눈앞에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하다는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또렷하게 외롭게 봤다라고 하는 건 그냥 외롭다는 표현은 그냥 수식어고 또렷하게 홀로 밝은 물 형단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형단 앞에 가지고 물 형단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 물이라는 건 동사적으로 쓰니까 형단이 이때는 명사가 아니고 물 형단하지 않는 존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라사. 물 형단.
비형단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썼으니까 이건 좀 물은 금지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지사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야 너희 눈앞에서 그러니까 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 그것이라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 말을 할 수 있고 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법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은 안 보이는 건 그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뚜렷 반드시 있다는 듯한 모습을 박으면 이게 걸려요. 상이 생겨요. 마음이라는 상이 딱 생겨버려요. 없다고 하면 또 작용이 있는데 왜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형단이라는 게 굉장히 형체를 나타내지 않는 자. 그런데 분명히 작용, 나중에 제가 다음 달라에 가면 작용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작용. 마음을 자꾸 실체화하지 말고 마음을 어디서 보느냐? 작용해서 본다. 드러나는 데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보는 데서 드러나고 듣는 데서 드러날 뿐이지 마음이 똑 따고 있다? 이거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언제나 작용해서 드러난다. 이 형체는 드러내지 않고 작용해서 드러낸다. 이건 나중에 다음 달라에 들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작용시성이다. 이게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무령단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라는 것은 이게 바로 여러 부처의 법입니다. 여러 부처의 법인이라는 건 진리의 표식, 진리의 도장, 부처가 얘기한 핵심적인 진리. 이게 바로 진리라는 도장이, 우리가 요새는 도장 문화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도장 문화. 도장 찍는 문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도장 찍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인감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도장 시대는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인감. 근데 요즘은 다 사인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뭐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지문하다 그 다음에 딱 쓰면 홍채 인식하고 요새는 많은 경우는 용모 인식 많이 하더래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 하니까 뭐 지문도 안 찍고 그냥 얼굴 비치니까 통하더만요. 이 성인수 함부로 해도 알 수 있나요? 근본 안 봐.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나 보죠. 하여튼 홍채 인식. 도장 시대, 아직도 도장 시대인데, 예전에는 도장 시대, 인이라고 하는 걸 쓸 때 도장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장하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도장에 절대로 앞뒤 표시 안 합니다. 위 표시, 아래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도장을 찍을 때 굴려가면서, 앞뒤를 굴려가면서 이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해.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었대요. 절대 앞뒤 안 만들고. 근데 한국 사람은 급해서 앞에, 예전 도장 보면 앞에 딱 언제나 그냥 팍 눌러 찍게 급한 거죠. 그 얘기를 옛날에 요새는 그것도 이제 갔네요. 고급 도장은 절대 상하 도장 같은 건 앞뒤 없습니다. 돌려가면서 그때 앞뒤를 찾으면서 이 도장을 찍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라고 했어요. 도장 함부로 찍으면 팔자 망쳐요. 그러던 시대가 이제 갔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건 법의 도장이다. 딱 그건 진리다. 라고 인정할 때 삼법인, 불교에서 불교적인 진리를 표시하는 세 개의 표식 뭐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넣기도 하는데 일체계고입니다. 사법인 할 때 열반적정을 넣기도 하죠. 이걸 떠난 불교 아니다. 딱 표식. 여기서 이제 선종이니까 법인은 뭐냐? 바로 마음, 불성, 마음. 무령단자가 바로 불성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이 이게 진리의 표식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표식으로 많이 드러났죠. 마조가 즉심적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비심비불, 그때도 마음이 기워돼요. 그때 그러니까 법인이며 역시 열의 본래심이다. 이것이 바로 무령단자가 바로 열의 본래 마음. 이게 형체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열의 본래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탁 맞은 거죠. 이걸 떠나서는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까지도 하여튼 선종에서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저는 계속 경계를 할 거예요. 왜, 어떤 점을 경계할 거냐? 비신비불이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마음이라고 실체화하지 말아라.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화해서 이게 마음이다. 이것도 실체화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심직설이나 뭐 수신계를 하면서도 마음을 저는 계속 어떤 쪽에서 많이 말씀드릴 거냐? 작용이라는 측면을 자꾸 저는 강조할 겁니다. 그건 또 제 입장이니까 그것도 또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키워드라는 건 왜? 선불교를 얘기하면 선불교가 뭐죠? 첫 번째, 힘의 별전, 교의 별전. 그 다음에 불리문자. 그 다음에 직진심, 견성성불. 이게 현종의 대강령입니다. 교의 별전, 부처님이 말씀 전한 것 외에 정말 깨달음을 전한 계승입니다. 불리문자, 문자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다. 직진심,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그 본성을 모아서 부처가 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직진심 견성성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키워드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선종이 딱 정립되고 나서는 거꾸로 또 어떤 점을 경계해야 되느냐? 마음이 실체화되는 걸 또 한편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 경계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그건 또 제가 경계하는 거니까 그거에서 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올바른 정말 법안을 뜨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하시면서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면, 그 질문 있으신 것 같았는데 한번 하시죠. 뒤에 허공 나옵니다. 허공, 얘기 안 했네요. 허공도 불의 설법, 정법. 허공도, 그러니까 물질과 허공이 되거든요. 단순한 허공이라고 하면 허공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허공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 근데 그 허공이 뭐냐? 허공성인데 허공에 딱 그 지각의 요소가 딱 들어갑니다. 백범 선생님 허공이라고 할 때 그 죽은 허공이 아니에요. 죽은 허공 아니에요. 그냥 죽은 허공은 말 못한다는 것도 틀림없죠. 그러나 허공, 이것은 정말 여기서는 허공을 여기서 임재 스님이 얘기한 건 물질과 대비되는 허공. 물질 있는 거, 허공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백봉 선생님이 얘기한 허공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안 읽고 넘어갔네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그냥 넘어간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음에 또 그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빨리 가세요. 고생하신 거예요. 예.